애들 아직 시험 안 친 사람, 율금 아직 안 쳤고, 또 어느 학교? 나머지 다 쳤어요? 안 친 사람 손 들라니까. 동도 아직 안 쳤고. 마음이 무겁겠네. 아니, 우리 명희 씨가 하도 저보고요, 오늘 강의는 좀 이 시험 결과를 받아든 엄마들에게 뭔가 크게 어필할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말하라 해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고민이.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감동적으로 말할 텐데 감동적으로 말하니까 더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그림책을 택할까 뭐 이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그냥 그래 마음 무겁게 살아라.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동도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1학기 이제 학부모 역량강화에서는 1학기 일정을 다 마쳤어요. 그 마지막으로 간 학교에서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까지 간 학교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더만. 범어동이지 거기가. 동도초등학교. 시청각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실과실에서 모였는데요. 엄마들 100명이 넘게 모였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고 울고 하면서 이제 이런 학교 처음 봤어요. 1번 제일 이제 제 입장에서 들은 사람 입장에서 말고 말한 사람 입장에서 제일 행복했던 학교가 동도초등학교 1번. 2번이 신천초등학교. 청고등학교 뒤에 가면 신천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무늬만 동구라고 하더라고. 그 주소는 동구 신천동이고 사실 MBC 내거리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생활 반경이나 정서적으로는 수성구에. 그리고 한샘초등학교도 재밌었고요. 이번 학기 1학기에 한 30몇 개 학교를 갔는데 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뭐 10몇 개 학교가 남아있고요. 7월 달에는 우리 살비도서관 강의가 13일, 20일. 만약에 살비도서관 그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더라고. 살비도서관 앵콜 강의를 13일과 20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13일은 책 읽기에 대해서, 20일은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제가 동도초등 간다고 다른 학교에서 하던 책 읽기 PPT를 다 뜯어고쳐가지고 뭐 그 강의야 그 강의지만 그래도 PPT를 확 뜯어고쳤어요. 혹시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동도초등학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현장 강의가 필요하면 살비도서관 강의가 확정되면 13일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6일, 7일, 11일, 12일 이 나흘 동안은 우리 동네 대서중학교 2학년 아이들 11반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가요. 아침 독서 수업하면서 뭐 하여튼 책 읽기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조언하고 제 이 독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수업이죠. 이 대서중학교 국어 선생님 옛날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특별히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해가지고 제가 부담돼 죽겠어요. 중학생 아이들한테 그 말도 안 들을 놈들한테. 근데 중학교 아이들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에 한번 수업한 적이 있는데, 대서중학교, 맨 그때도 대서중학교구나. 대서중학교 그 전일제 동아리 있거든요. 그때 그 동아리 이름이 즐거운 성경 읽기 반. 여기 가서 매달 한 번씩 제가 수업한 적이 있긴 있어요. 혹시 지금 막 6학년이나 그 중학생 있는 엄마들은 나중에 이 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예고해드렸던 이제 방학 동안에 캠프를 보여요? 언제 하는가 하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장소는 하늘내 들꽃마을이라고. 제가 이거 보자마자 바로 여기 가고 싶었거든요. 한 며칠 전에. 근데 제 생각으로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장소 때문에 고민하다가 막 우리 모기님이 뭐 남해 리조트 이런 데 가자 하더라고. 남해 리조트 대구에서 가면 한 2시간 40분, 50분 이래 걸리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배터리가 다 됐나? 도현이 엄마 들려? 하늘내 들꽃마을이라고 이제 폐교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꿈에 꿈꾸던 그런 공간. 이게 이제 본관 전경이죠. 금강상류가 학교 앞 그 버스 4번 다니는, 하루에 4번 다니는 도로를 바로 건너면 금강상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쉬리도 잡히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 학교 안에 있는 목조 주택이죠. 이게 숙소예요, 숙소. 방갈로 5개, 이것도 숙소고요. 마당에는 완전히 천연잔디고요. 이건 이제 카페죠, 카페. 이 들꽃마을을 운영하는 분이 사진가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안나푸르나? 거기 가가지고 찍은 사진으로 뭐 광주에서 전시회하고 이랬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교실 2칸을 터가지고 이렇게 전시장으로 꾸며놓고 있죠. 당구대 2대 있고. 제가 20몇 년 만에 당구를 한번 치게 생겼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때는요, 운동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제가 맨날 내기당구 치러 온 대구 시내 당구장을 다 원정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강당으로 쓰는 공간이죠. 이게 방갈로를 다른 각도에서. 이건 아까 목조주택 안에 펜션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가 이걸 통째로 빌리기로 지금 하고, 숙박비 전액을 이미 결제했어요. 이건 전액 결제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취소 없는 곳이죠. 얼마나 까다로운지, 비누나 샴푸 같은 거 가져오면 안 돼. 거기서 제공하는 천연 비누와 천연 샴푸만 써야 돼. 컵라면을 비롯한 일체의 라면도 안 돼. 왜냐면 환경오염 뭐 이런 것 때문에. 일회용 젓가락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돼. 갖고 오려면 새 젓가락 가져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여기서 제공하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그래서 제가 22일 저녁부터 해서 23일 3끼, 24일 아침, 점심 6끼, 그리고 2박 한다고 생각하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2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데서 2박 한다고 생각해봐요. 2박만 해도 12만원 같으면 싼 거죠. 바깥까지. 애 둘 데리고 가면 36만원이네. 좀 비싸네. 그리고 숙소가 좀 약간씩 좀 이렇게 레벨이 다르죠. 여기 교실을 숙소로 쓰는 곳이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교실에서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방갈로에서 자고, 어떤 사람은 목조주택에서 자고, 어떤 사람들은 교장 관사에서 자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엄마들 걱정을 하더라고. 그건 누가 결정해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내가 결정하지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선착순 100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 40 몇 명이더라? 여기 등록한 사람 범호동 팀 4분밖에 없죠. 또 있나? 아니다. 율금초등학교 엄마들 몇 팀 있구나. 맞죠? 율금초등학교에서 한 4분, 4가족, 5가족, 뭐. 안 할 거야. 우리 몇 번의 그 인문학 기행을 해봤잖아요. 차량을 대전하니까 너무 부자유스러워. 저는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무슨 마을 간다 하면요, 무슨 마을 가는 길에 뭐 영주니까 소수소원도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차량을 대전해서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훨씬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 무슨 말 같은 데는 버스 안 들어가가지고 뭐 한참 다리 건너서 걸어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돈도 더 들고. 자기 차 몰고 와도 돈 들지만 그래도 이건 내는 게 아니니까, 내는 돈이 자꾸 많아지면 저를 원망하기 쉽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현장까지는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캠핑을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 여기서 운동장에서 딱 캠핑을 5가족이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하여튼 골치 아파.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숙소에서 일체 취사가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타협해서 가벼운 것은 이제 애들 밤에 간식 같은 건 이제 텐트촌에서 가벼운 간식을 먹는 건 이제 되게 돼 있죠. 하고 방마다 TV 없어요. TV는 여기 카페밖에 없고요. 카페는 이제 유료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쉬는 곳이네. 여기 옛날에 이승기가 가서 1박 2일 촬영해서 더 유명해졌죠.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런 데가 다시 없겠다 싶었어요. 나중에 뭐 선착순에서 밀려가지고 또 뭐 원망하지 말고요. 지금 벌써 댓글 다신 분 중에는 유튜브로 우리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군산에서 오시겠다고 벌써 댓글 단 분도 있고요. 거제에서도. 유튜브의 원조가 지금 거제에 사는데, 유튜브에 우리 강의가 올라가고 4년 전에 처음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건 분이 거제도 살거든요. 거제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이러죠. 아마 이 강의가 녹화돼서 올라가면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유튜브 출신들이 아마 많이 오시지 싶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학교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 바로 앞에 냇가 있죠. 강이 있죠. 이 금강상류예요. 지도 보이나? 여기 하루에 4번 버스가 지나다니는 지방도로고요. 요 그냥 길만 건너면 이게 강의 깊이는 어른들의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론 장마가 아닐 때 평소에 어른 무릎에서 허리까지라고 하고, 그래서 안전하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약 1시간 40분. 한샘초등학교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가는 폐교까지 1시간 40분 걸려요. 요즘 고속도로가 이제 잘 뚫혔죠. 88올림픽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완전히 개통돼가지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가다가 무슨 제시더라 중간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 행정구역상으로는 장수예요. 전북 장수. 무진장이라고 하죠. 무주 지난 장수를 무진장이라고 해요. 겨울 되면 이 지역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린다고 해서 그래서 무진장이란 말이 생긴 거죠. 덕유산의 전라도 쪽 기슭이에요. 덕유산의 이쪽 경상도 쪽 기슭이는 거창 이쪽이겠죠. 통째로 빌렸기 때문에 정말 그냥 푹 쉬고 올 수 있는 곳이고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여기 이 마을에서도 재밌는 거 하긴 해요. 예를 들면 경운기 타고 마을 돌기. 경운기 한 대에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타서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걸린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경운기를 운전하시면 3만원. 체험비가 3만원이라고 3만원. 이제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엄마들 생각을 이제 모아가지고 농촌 체험 재밌는 할만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들이 여기서 쉬고 힐링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몇 명의 강사들 초청해서 강의도 듣게 할 텐데 엄마들 강의들 해야 되는데 애들하고 체험하고 있으면 이거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경운기 타고 마을 한 바퀴 있죠. 또 재밌는 거 보니까 이거 있어요. 청사초롱 마을 산책. PT병과 한지, 양초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청사초롱을 만들어서 밤에 마을을 도는 거죠. 근데 이건 밤에 우리 엄마들은 강의 들어야 되는데 애들하고 마을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누가 그쪽에서 이런 걸 책임지고 인솔해 주면 이런 거 한번 해볼 만 하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가족 소원등 날리기. 풍등을 만들어서 풍등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한 개 10,000원이래요. 풍등에 가족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하늘로 올려보내면 5분 정도 하늘에 있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 콩으로 손두부 만드는 거 이거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애들 보니까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함께 다녀보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는 게 최선이더라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창의적으로 막 온갖 짓 하고 놀아요. 전에 우리 김해 클레이아크 갔을 때도 그 전시관 내에 그 시멘트 바닥에서도 아이들이 희한한 거 하더라고. 화장실 가서 물 떠와가지고 물 뿌리기 놀이도 하고 이런 거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들 하여튼 이쪽에서 진행을 해주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저는 엄마들에게는 이번 2박 3일 동안 한 3번 정도의 특강을 힐링 진짜 마음을 이렇게 그죠? 위로하고 또 하여튼 할 수 있는 행복한 그런 이렇게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맨날 제 얘기하면 더 지겹잖아요. 그래서 좀
젊고 신선한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그런 특강을 듣는 걸 하려고 최소 2번, 저녁에 2번, 8시부터 9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멀리까지 와줄지 모르겠어. 그리고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기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오만 잔소리 다 있어요. 여기 사랑방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이 있죠. 여기 가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진짜 많아. 하여튼 희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라면 안 먹고, 라면 하여튼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운동장에서 야영하는데 야영도 하루에 5텐트 이상은 절대로 못 치게 해요. 그리고 밤 10시 이후로는 절대 못 떠들게 하고 뭐 골치 아픈데, 우리가 통째로 빌리면 밤새 놀아도 괜찮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째 빌려놨잖아요. 지금 이거 엄청 싼 가격이에요. 통째로 빌린다는 게. 여기 보시면 황토 구들방 몇 개고 5개 있죠. 5개. 5명씩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목조, 아까 보인 목조 건물 여기에 14명. 그리고 옛날에 교장선생님 거주하시던 관사가 2동인데 조그만 거실 있고 양쪽에 방 하나씩 있는 2개 있는 그런 게 2동 있어요. 여기 20명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좀 흐름한 데가 아무래도 교실이겠죠. 교실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든 그 숙소도 있고요. 교실 전체를 쓰는 숙소도 있고. 우리가 가는 시기는 준성수기예요. 그래서 1박 하는데도 이 교실에서 자도 12만원 들죠. 2박 하면 얼마예요? 24만원. 거기다 가족들이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걸 우리가 단체를 빌려서 어떻게 하면 이게 요금이 많이 절약되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 방을 배치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분 그리고 요금 부담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금 부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분, 이런 분들만 오셔야 돼요. 괜히 와서 내한테 막 덤비고 따지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가시려면 최소한 우리 금요일 강의를 한 몇 회쯤 들어야 되겠노? 최소한 한 몇 회 들어야 되겠죠? 제가 뭐라 해도 이의가 없으려고 하면 몇 회쯤 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의 문제라, 질의 문제. 뭐 1년에 띄엄띄엄 나가지고 뭐 10년 나와도 소용없어요. 몇 번 안 나왔어도 집에서 계속 듣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신뢰가 생기고 이래야 되죠. 전에 갔을 때 제가 5년 전에 하고 6년 전에 했는데 경주 하나리조트 갔거든요. 그때 120명 정도 가서 이제 하나리조트를 12개인가 예약해가지고, 하나리조트 가면 방 안에 또 작은 방들이 2개 있고 거실 있고 이렇죠. 그 하나리조트 식당을 이용하고 거기 세미나실을 이용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뭐 어떤 엄마들 얼마나 내한테 욕을 하는지 막. 잠수에서 온 엄마들이 창원에서 그때 3명인가 4명 왔는데, 제가 강사를 우리 교회 후배들 불렀거든. 그랬더니 뭐 찌랄 왜 너그 교회 사람 부르노 기사코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저하고 인연이 안 끊어졌어. 막 그래 우리 카페 게시판에 옛날 뒤져보면 있다니까 내한테 욕하는 걸 막 해놓고 또 애가 위기에 처하니까 내 찾아오더라고. 신기하죠. 내 같으면 그래 욕하고는 못 볼 것 같은데. 하여튼 함께 지내고 싶다 이런 말이죠. 막 욕하고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니하고 소통하고 싶다, 함께 지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속상한 거죠.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빨리 댓글을 달아서 제가 이제 필요한 인원이 차면 이제 현장 답사를 갈 거거든요. 가서 식사 예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식사는
100번인데 뭐 자율배식이에요. 뷔페식으로. 보통 100번이 원래 7,000원인데 우리가 단체로 빌리면 6,000원이래. 그리고 반찬이 10가지 정도 이렇게 알아서 덜어먹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특산물이 있어서 까막돼지, 꺼먹돼지라든가 토종돼지를 삼겹살, 이거 참 삼겹살도 절대 사오면 안 된대. 왜냐면 여기서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 저녁은 하루는 삼겹살 파티, 하루는 백숙 이런 식으로 하면 식사비가 그 저녁은 한 끼 10,000원 정도 해요. 그 나머지 4끼는 6,000원짜리 백반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그럼 계산 나오겠죠. 2만 하고 4, 6, 24 44,000원. 한 사람이 밥 먹는데 44,000원이 드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제 숙박비를 나누기 N 해가지고 우리 참석자들 다 나누면 제 생각에는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들면 한 사람당, 그러니까 아기들한테는 좀 부담이지만 여기 보면 뭐 또 만 7세부터 뭐 4세까지는 밥값도 5,000원이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통째로 빌렸기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프게 계산 안 하려고. 손해본다 싶으신 분은 뭐 못 오는 거지. 저는 뭐 이런 캠프를 해서 그죠?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하고 자주 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들끼리 그냥 있으면 사고 치거든.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듣고요. 빈 땅이 있잖아요. 그 농촌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빈집이 있어요. 도예지로 이사가고 난 집. 그 주인이 살 때는 분명히 마당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떠나고 나면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거기에 마당이 막 잡초로 우거져요. 참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사람은 마치 빈 밭 같아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람은 빈 밭 같아서 이 빈 밭에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열매를 내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부모들 모임 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더라도 연속국에서 뭔가 자꾸 뿌린다니까. 내가 연속국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대부분의 연속국은요, 주인공이 직업이 좋고 잘생겼어. 세트, 무대 세트, 가구, 이런 게 다 화려해요. 협찬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가 뿌린다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사자 돌림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왜곡된 거죠. 그런 게 계속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안해져요. 내 형편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집 세트 보게 되고. 저도 연속국 보다 보면, 아이고, 협찬받은 그 소파 푹신푹신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싸구려 저 소파가 빨리 갈고 싶어진다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서, 제가 먼저 뿌림받은 이 좋은 씨를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캠프하는 거거든요. 이 일거리도 많고 복잡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잔소리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이런 많은 사람도 움직이긴 하는데 그 골치 아프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제 스승을 만나서 살아보니까, 그죠? 아무런 이런 규칙도 없고 이래도, 그죠? 우리는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여름만 되면. 원래부터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를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안 옮기고 여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는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제 대구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늘 소백산 아니면 속리산 이런 데 갔어요. 가는 곳마다 그 시설 임대한 직원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요, 여기 참 신기하대. 완전히 무질서한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계급도 없고 직위도 없고 이렇거든요. 마치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물고기를 보면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 알고 보면 다 자기들끼리 뭐가 있다니까. 그건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드니까 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 이래가지고 요즘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내가 사실은 강의 준비한 게 아니고 이거 구경하느라고. 여기 구경하느라고.
그리고 이 홈페이지가 계속 읽어보고요. 그 삼겹살 가져오지 마라, 뭐, 라면 가져오지 마라, 뭐, 일회용 젓가락 가져오지 마라, 뭐, 잔소리 얼마나 많은지, 뭐. 그래서 혹시 오실 분들은 그거 잔소리 좀 읽어보고 오시라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숙소 숫자를 세어보면 그 최대치, 기본 수용 인원 말고 최대 수용 인원이라고 있죠. 그걸 다 합해보니까 112명인가? 방마다 다 최대 인원을 다 계산해서 거기다가 텐트를 5동 친다고 하면 텐트 안에 뭐 몇 명 들어가지? 4명, 한 가족 4명 들어간다고 치면 20명. 그러니까 한 140명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집에 가서 의논해 보시라고요. 제일 먼저 남편 데리고 오겠다고 댓글 단 분이 우리 율금초등학교 우리 유정이 엄마. 오늘 안 왔지? 네. 막내는 어떡하고? 애기 갓 낳은 애기는 어디 맡기고? 네, 남편은 안 와서 못 올 것 같다고? 그래? 하루 만에 바뀌었어? 저는 아빠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특별 할인가를 왜냐면 아빠들 와야 제가 축구도 하고 애들하고 시합도 하고 이럴 텐데 아빠들 없으면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안동의 권정생 노후 동원하러 갔을 때는 아빠들이 여러 번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어요. 공도 같이 차고. 그래서 아빠들을 특별히 모시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하여튼 내가 뭔가 숙소를 일단 제일 좋은 곳으로 배정하고요. 뿐만 아니에요. 다른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알았죠? 방금 누가 한 명 또 신청했네. 현재 지금 댓글이 20개가 달렸죠? 누구야?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최근에 학교 강의 듣고 오신 분들은 막 올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꼬시길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가지고 어떡하려고 불안해 왜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와보면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우리 연구소 상담하러 와도요. 너무 이렇게 친근해 보이고 가족 같고 이래가지고 엄마들이 당황하더라고. 한샘초등학교에서도 며칠 전에 어떤 분 3분이 상담하러 왔는데 여기 오늘 오셨나 몰라? 상담하러 왔는데 엄마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오는 학부모들은 엄마들한테 대부분 제가 반말하잖아요. 그동안 관계가 있고 친하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만만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놀래요 전부 다. 우리 강의 분위기도 좀 그렇죠? 이건 누군지 모르겠네. 오늘 가입해가 오늘 바로 여기 있는 분이네 보니까. 아니 우리 카페 가입을 오늘 해가지고 오늘 여기 없나? 누구 여기 있어요? 누구예요? 아닌가? 이분 아는 분 달콤벗지. 카페 가입이 오늘이잖아 오늘. 근데 바로 또 불안해 죽겠네. 아니 내가 모르는 분들 나타나가지고 또 내 막 뭐락하고 막 항의하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니 오늘 어디서 왔어요? 처음 뵙는 것 같다? 어디서 왔어요? 힐스? 애기는 어디? 몇 살? 3학년 한샘? 네, 한샘 강의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런 아니 뭐하고 댕기고 어? 그래서 못 왔어. 근데 오늘 어떻게 왔어? 현정씨가 오셨어요. 현정씨가? 술 먹다 오셨어요. 그래? 처음 왔어요? 네. 전에 반대불 도서관 강의도 안 듣고 예, 못 들었어요. 갑자기 막 우울해질라 하네. 아니 세상에. 아니 애가 둘이가 한샘 다닌다고? 아니요, 첫째만 한샘 다니고 7살, 3살이요. 아. 힐스. 이 엄마도 힐스.
힐스 다른 엄마를 사겠어요? 힐스 맞죠? 아니에요. AK야? 근데 왜 힐스 다 힐스 앞뒤로 다 힐스인데 혼자만 AK예요? 제일 뒤에 처음 뵙는 분인데? 소개도 왔습니다. 누구 소개요? 네? 육수초등학교 해안이 없나요? 뭐라고? 옥수초등학교? 네네. 난 그거 가본 적이 없는데. 정화가 아는 분도 있어요. 정화가 아는 친구의 정화라요. 그 중학교 교사하는 정화? 네, 정화. 그래가지고 한 달이 건너서 오셨다고요? 지금 어디 살아요? 저희 시집 있습니다. 아, 시지. 애 학교는 어디 다녀요? 육수초등학교. 옥수? 시지에는 고산도 갔고 매동도 갔고 많이 갔는데 옥수는 한 번도 안 가봤어. 또 처음 뵙네요? 네 번째, 세 번째 줄도 처음 뵙는 것 같다? 처음 아니에요? 2주 전에? 학교 어디에요? 아, 월서. 또, 대구초등학교. 대한민국 뭐더라? 행복은 여기에? 대한민국을, 우리 카페를 겨냥하고 지은 건 알겠지? 대한민국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행복은 여기에라고 지었잖아. 좀 이래 지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 개살고 뭐. 아니, 누구 자기 엄마 이렇게 할까봐 전부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미안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어디서 왔어요? 아니, AK예요? 지난주에 어딜 와요? 여기 강의 들으러? 그래요? 애기가 한샘 다니고? 이제 두 번째 왔네? 그 뒤에 분 AK 맞죠? 상담하러, 같이 상담하러 오셨던 분이고. 그 다음, 그 옆에는? AK요? 처음 봐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네. 애기 몇 학년? 5학년? 그럼 강의 안 들었겠네. 네, 저학년 교육이라서 안 들었는데 저학년 학부형 여기 계시는 분 너무 좋다고 해서 같이 오자고 해서 아, 예. 그 옆에는요? 한생 5학년. 같이 왔어요? AK? 예, 소개도. 그래, AK. 또, 허리야. 아니, 제가 축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 카메라 옆에 두 분은 지금, 많이 봤는데 몇 번째 왔어요? 아직 인상적이지 않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 어디서 왔어요? 힐스? 대한민국 뭔데요? 거의 안 들어가서 아니,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말고, 대화면. 예? 소심해요? 뭐랄까? 뭐라고요? 소심해? 소심해야? 뭐, 기억하기, 뭐, 그 옆에 분은요? 힐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대한민국이다? 월서에서 왔어요? 두 분 친구예요? 혼이 윤이? 카페 흔적도 좀 남겼죠?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옆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가 집에서는 매일 듣고 나오는 거는 땀을 고향이 어디예요? 구미? 땀은 땀. 예. 오늘 제가 선택한 그림, 이 무슨 방송하는 것 같다. 오늘 내가 선택한 그림책은 하면서. 이게 어디 나오는 거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뭐, 나오지? 뭐더라? 어디 나오지? 오늘 제가 선택한 그림책은요? 어디서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함쟁이 엄마예요. 자, 요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2010년 안데르센상 수상 작가라고 하죠. 국제 안데르센상은, 이거, 뭐라 해야 되노? 자, 미국에는 칼데콧,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밖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 볼로냐 라가치 상이라고 있다고 했죠. 이 안데르센 상은 주로 그 그림책뿐만 아니라 동화책도 포함하는 안데르센 알잖아요. 안데르센이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맞나? 모르는구나. 그 안데르센을 기념해서 이제 제정된 상이 있죠. 한국 안데르센 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동화책에 주어지는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가 안데르센 상이고요. 원래 우리나라 작가가 이수지? 제가 몇 번 전 강의 때 했잖아요. 안데르센 상에 우리나라 작가로는 최초로 최종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었다가 떨어졌죠. 탈락했죠. 아직 우리나라 사람은 한 번도 이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타바오 이분은 이제 이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작가니까 세계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림책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일단 이 그림책 한번 읽어보고 비룡소는 뭐 어린이책 특히 그림책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국내 출판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비룡소에서 최근에 한 기특한 일 중에 하나가 비룡소 회장이 박명희 씨라고 유명한 재벌이죠. 민음사를 운영하는 비룡소 회장이 아니고 민음사라는 출판사의 그 회장님 큰 딸이 이 비룡소 사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이 비룡소에서 광주에다가 대형 어린이 서점을 냈어. 어린이 전문 서점. 네, 너무 기뻐가지고요. 보여요? 혹시 광주 근처로 놀러 가신 분들 이 어린이 서점 한가 봐요. 물론 파주에 가면 파주에 출판 문화단지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유명한 출판사들이 뭐 이렇게 이런 북카페나 뭐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런 그냥 동네에 그 어린이 서점은 점점 줄어들고 망하고 이런데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이 어린이 서점을 냈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에는 어린이 책 출판사 50개의 출판사의 책들을 이제 취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중요한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여기 이제 책이 유통되고 있겠죠. 여기는 광주 맞지? 대구도 누가 이거 열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럼 내가 막 발벗고 나서서 알릴 텐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 4살 때 어린이 서점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는 우리 와이프가 전집 사오는 바람에 부부싸움 했잖아요. 이 어린이 서점에서 이 창의적인 그림책을 처음에 사오더라고. 그래서 부부싸움 했어요. 진짜로. 저는 막 정돈돼 있고 크기가 똑같고 이걸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전집을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군사문화에 저도 찌들어가지고 책장에 책꽂이에 키가 똑같고 튀어나오기가 똑같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애 4살 때 그림책을 사왔는데 어떤 건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요. 어떤 건 위로 툭 튀어나오고 어떤 건요 뭐 이만해. 코끼리왕 봐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만하죠. 또 거인 사냥꾼을 조심하세요인가? 뭐 이런 책 보면 책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여기 꽂지를 못해 책꽂이에. 그 성질 얼마나 나는지 막. 티 나오고 들어가고 막 납작하고 불통하고 뭐 있잖아요. 이 책은 요거처럼 조그만 책이 있는 거 하면 엄청난 책이 있고 뭐. 저는 이게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막 아이고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해 죽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다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서 어린이 서점에 딱 갔거든요.
딱 갔는데 신기하게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경북대학교 앞에 이념서적을 파는 서점을 열었다는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최대한 빨리 빨갱이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4학년 때 경대 동문 앞에 정문에서 복현동쪽 조금 올라가면 조그만 동문이 있어요. 상대, 법대, 사회대가 있는 곳에 그 앞에다가 서점을 열었어요. 물론 돈은 이제 8호학번 후배가 선산 출신의 후배가 자기 아빠 농협에서 대출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그 경북대학교 안에 가면 못 하나 있죠. 일청담이라는 같은 연못이 있어요. 그 이름을 따서 서점 이름을 일청담이라고 지었어. 그리고 진짜 예 경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책들을 팔기 시작했죠. 그때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철학 에세이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필독서 같은 책. 그리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책. 그리고 이제 그 서점이니까 이제 책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대구의 서점들은 그 시내 가면 도매상들 있어요. 책 도매상들. 책 도매상으로부터 다시 공급을 받아. 그러면 이제 도매상이 중간 마진을 먹고 서점에 책을 주기 때문에 서점이 그 가지게 될 이윤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후배하고 그 자본을 댄 후배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런 그 사회과학 책을 출판하는 모든 출판사를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한길사, 창비, 뭐 동력, 우리교육, 뭐 사계절, 뭐만 출판사 다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막 협상해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좀 공급해 달라고. 근데 너무 영세한 서점이니까 대부분 안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서점을 하는지 이제 그죠?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책을 직접 이제 공급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1900 언제더라? 90년쯤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소련이 해체됐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가지고 우리가 꿈꾸던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가 없어지니까 책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이념서적을 안 사보더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극하다가 국가원법 위반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랬죠. 근데 하여튼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제가 애를 낳았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서 어린이 서점을 갔어. 근데 그 갔던 호세우치라는 어린이 서점에 가보니까 옛날에 제가 찾아다니면서 구글했던 출판사들이 러시아가 망해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이념서적 만들어가 안 팔리거든? 그 이 양반들이 전부 어린이 책으로 전환하는 거라. 방금 말했죠, 출판사들. 이게 전부 좋은 어린이 책 내는 출판사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반갑던지 옛날 헤어진 애인 만나는 것 같지, 좀. 여러분들은 그 기분 모를 거라. 저는 내 청춘을 바쳐서 그렇게 살았는데, 취직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잡혀가고 뭐 이런 살았는데, 그때 내가 서점을 하던 그 출판사, 서점에서 취급하던 책들을 만들어낸 출판사가 전부 대부분의 어린이 책으로 전향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이 서점에 취미를 붙였잖아요. 보니까 내가 다 아는 출판사거든. 지금도 그 출판사들이 이제 물론 일부는 망하고 이랬지만 일부는 여전히 지금도 좋은 책을 내고 있죠. 창작과 비평 뭐 이런 출판사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난 30년간 우리 전직 문화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우리 엄마들한테 정말 좋은 어린이책 단행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한 길을 걸어왔죠. 창작과 비평. 고학년 아이들은요, 창작과 비평책을 안 읽고는 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 실린 많은 책들이 창작과 비평의 창비 아동문고를 원전으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창비 아동문고가 엄청 꽂혀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 저 책을 읽을 애들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좋은 책들 많고요. 그걸 위시해서 뭐 우리교육, 또 사계절, 뭐 이런 비룡소는 옛날 그런 출판사는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책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제일 돈 벌고 있는 게 시공주니어하고 비룡소인데 야들은 전혀 그런 일 안 했어요. 나쁜. 근데 돈 잘 번다? 엉뚱하게 갔는데 하여튼 어린이 책방. 저도 대구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뭐 하늘이 열리면 제 소원이 뭐예요? 요 가게 옆에 미장원 망할 때 저기다가
진짜로. 어린이 서점이나 어린이 책 카페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요 미장원은 자기 집이래.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요 미장원 한강 건너에 네일샵 있죠. 네일샵 쪽으로도 안 돼가지고 내놨다 하더라고. 근데 권리금이 뭐 얼마 하더라? 1억 얼마 하는가? 아이고, 씨. 계속 안 나가면 권리금 포기하겠지. 뭐. 그러면 저거 딱 얻어가지고요. 저기 모퉁이라서 간판 달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 동네 신월성지구 엄마들에게 전부 손에 어린이 책을, 좋은 어린이 책을 들고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이런 날을 꿈꾸고 있어요. 되기를. 그래, 광주에 어린이 서점 비룡소에서 열었다니까, 이게 참. 자, 다시. 고함정이 엄마. 유타바우 비룡소. 보여요? 글씨는 없지? 아, 있네.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뭐야? 자막을 넣었다, 누가? 아니, 내가 이거 사진 찍은 게 아닌가 봐. 누가 이렇게 한 걸 내가 다운받았는가 보다. 이거 괜찮네. 왜냐면 책에는요, 이렇게 그림 있고 글씨는 왼쪽에 따로 있거든요. 누가 자막을 넣었네, 이거. 그래? 자, 표정 잘 봐요. 근데 이 새 이름은 뭐예요? 펭귄? 펭귄이구나. 저는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에 완전히 문외한이에요. 왜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어. 슬프죠?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혓바닥부터 막 뭐 전파가 막 찌지직 불길 같은 게 막 애기한테 가져요. 애기는 뒤로 넘어지고 있어요. 깜짝 놀란 나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죠. 분해되고, 아기 펭귄이 지금 분해되고 있어요. 실감나죠? 저도 우리 애한테 고함 지르니까 진짜로 우리 애가 막 해체되는 느낌이라니까. 저는 학교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일단 눈동자부터 막 뺑뺑뺑 돌아간다고. 너무 놀랐어요. 애가 아빠하고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고함을 확 지르니까 정신 차리고 나는 고함을 지르는데 고함 지르는 순간 애 눈동자가요 뱅뱅뱅뱅뱅 이렇게 도는 거라 초점을 못 맞추고 아빠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몰라요. 근데 또 우리는 막 대답 안 하나 하면서 또 막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어? 이래만 하면 이래 뭐라 할끼고 저래만 하면 저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함정을 파놓고는 대답 안 하나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막. 내 머리는 우주까지 날아갔고요. 왜 이렇게 벌써 아유 하고 막 곡소리 나오고. 내 머리는 내 꿈은 내 몸은 바다에 떨어졌고요. 두 날개는 밀림에서 길을 잃었고요. 부리는 산꼭대기에 내려앉았어요. 꼬리는 거대 한가운데로 사라져버렸죠. 두 발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곧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몸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 눈이 우주로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지요. 헐헐 날아가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두 날개가 밀림 속으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저녁 무렵 두 발은 사하라 사막에 도착했는데 몹시 지쳐 있었어요. 그때 사막 위로는 커다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가 내 모든 걸 다시 모아 한데 꿰매고 있었어요. 두 발이 맨 마지막 차례였던 거죠. 다 꿰매고 나서 엄마는 말했어요. 아가야, 미안해. 억수로 간단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는 어릴 때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 번도 손톱을 깎은 적이 없어요. 다 물어 뜯어가 없애는 거라. 우리 와이프가 늘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저한테 잔소리도 하고요. 또 애 손톱 못 물었던 손톱에 이상한 거 쓴 거 있잖아요. 아까쟁기 뭐 킬로그램 바르고 막 그래도 다 뜯어먹더라고. 제가 제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 만족 없는 눈으로 아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부족해서 만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이를 또 그렇게 내처럼 부족 없이 키우면 안 되잖아요. 부족하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의 부족한 점, 못난 점을 찾아가지고 지적하고 늘 그렇게 키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애가 일기장에다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뭐 애들은 뭐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이까지는 안 가잖아. 아이고 그 지옥 같은 날들 내가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 이 엄마 펭귄처럼 뭐 또 뒤늦게 수습하겠죠. 모아가 꼬매고 뭐 미안하다 하고. 전 진짜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늘 미안하다 하고 무릎 꿇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 삶의 기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곳에 내가 딱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내가 늘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듣는 이야기들 이런 게 전부 나를 흔들잖아요.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크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또 대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뭐 애가 잘못 먹는 건 당연하고 애는 자기만큼 크고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이제 내가 욕심이 많은가 봐. 내가 성격이 왜 이렇지? 내가 혹시 사이코 아닐까? 뭐 정신과 가볼까? 하고 막 맨날 상담센터 찾고 막 검색하고 이러죠. 어디 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돈은 많이 안 드는 그런 상담센터 없나? 하고 막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제가 받는 제 스승은 네가 문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반대로 말했죠. 누가 네 보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더냐.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살다 보면 가끔씩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를 맞으면서 사는 거죠 뭐. 우산 써도 비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소나기가 많이 오고 하면. 이거 누구의 시라고 했지? 비가 오면 빗길을 가고 눈이 오면 눈길을 가고. 누구시지? 도종환이 신가? 그 양반 이름 뭐더라? 어? 이런 멋진 시를 잘 쓰는 시인이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네 뭐. 유시아 말고 남자 서울대 국문과 나온 정호성. 그래, 정호성의 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굳이 뭐 비를 피하려고 하고 눈을 안 맞으려고 하지 말고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를 맞고 가는 거죠. 빗길을 가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걷고 그러면 되죠. 그러다가 또 쨍쨍한 햇빛이 나면 또 그죠? 햇빛과 함께 걷고 이러면 되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고 이건 늘 있는 일이에요. 왜? 부모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 그 유명한 멘토, 청년들의 멘토 김난도 교수인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 우리가 엄마니까 이제 시험 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헛배 디비고 막 이건 아는데 싶으면서도 또 문제 안 풀리고는 있을 수 없거든. 그러면 뭐 문제 풀려야 되고요. 풀려도 별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안 하고 시험을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하게 되고 이렇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으로 올라가는 반편성고사에서 그 당시에 과목이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55점, 65점을 받았어요. 저는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애가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수학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태연하게 있었는데 반편성고사에서 55점, 65점을 맞았잖아. 반편성고사가 어렵게 나오겠어요?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놀래가지고 그리고 3학년 되고 나서는요 중간고사 친다 해가 내가 바로 문방구 뛰어가가지고 두산동화에서 나온 넘기는 문제집 전과목 그거 사다 저녁마다 애 앉혀놓고 풀리고 채점하고 풀리고 채점하고 해도 그 문제집이 안 끝나네. 애가 또 좋아하겠어요. 막 주리를 틀잖아요. 막 비비 꼬고 막 하루에 한 회 하고 나면 막 온 진을 다 빼고 막. 근데 하루에 한 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이고, 내 지금도 그 생각나요. 내가 불안하니까 계속 불러다가 붙잡고 막 화난 척 고함 질러가면서 막 풀려야 되고요. 억지로 막 해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3학년 첫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그 다니는 학교 세 학급 약 100명 중에 1등을 했대. 사실 1등 했는지 몰라. 확인도 안 돼. 그렇게 하여튼 소문이 났어. 근데 그 1등이 뭐 계속 가야죠. 또 불안하잖아요. 기말 칠 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특히 이제 수학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학 점수를 내가 표를 만들었다니까.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 그리고 공부 방법 적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점수 공부 방법 적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꺾은선 그래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미친놈이지. 아니 초등학교 수학이 난이도도 다를 수 있고요. 그죠? 출제하는 선생님마다 다르고 근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내대로는 과학적으로 한다고 그 6학년 때까지 했다니까요. 그래프 꺾어서 그래프 그려가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진짜 내가 미쳤어요. 그 저만큼 자녀에게 미친 부모가 아빠가 잘 없다니까. 그 정신병적이죠. 정신병적. 내가 너무 그 결핍이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인생의 부족이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그렇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그 당시에 스스로 해석하기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가난해서 겨우 초등학교도 6군데를 전학 다녔거든요. 그때는 전학 가면 늘 이렇게 이사 가면
이사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옮기는데 보름, 전출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해요. 전출신고 서류가 이사가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다렸다가 전입신고하죠.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다 끝나면, 전출신고 끝나면 이제 학교도 신고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새로 이사간 학교 전학하는데 한 2달 걸려요. 그러니까 2달 동안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방학이 끼면 다니지만 방학이 안 끼면 그냥 2달 날리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는 천재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내가 6학년이 됐는데, 그때 6학년 때 보니까 6학년 선생님은 또 희한한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부를 지도하는 남자 선생님인데, 우리 반이 그때 80명인가 있어, 한 반에. 마지막 학교는 대구 서부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한 반에 80명, 내가 6학년 14반 제일 마지막 반이었어요. 80명을 시험 치가지고 성적 순으로 줄을 안 추는 거야. 그냥 지가 몇 등인지 바로 알아. 근데 내가 어릴 때 진짜 똑똑했거든요. 나중에 6학년 되니까 내가 11번째인가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 인생의 전성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지막으로 엄마 밑에 있으면서 비산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비산초등학교에서 내가 반장을 했거든. 저는 덩치도 작고 리더십도 없고 그래서 반장할 인물이 안 되는데 성적이 좀 좋았나 봐. 그래서 반장했어요. 반장하다가 이제 친척집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학급 앞에 나가서 반장 전학 간다고 막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막 인사하던 기억도 나고 이렇게.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 그 눈으로 또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죽어나는 거지. 우리 뭐 욕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많은 엄마들이 내가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이상하게 그것이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거죠. 이건 마치 땅으로 말하면요, 아까 말했죠,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요, 예를 들면 포도 씨가 뿌려지면요, 시간만 오면 그냥 포도가 맺혀. 그러면 포도밭이 되는 거죠. 나는 포도가 아니지만 포도를 낸 밭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와 함께 밭도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밭대기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결과를 내. 그죠? 그 풍요로운 씨의 결과를 내면 나도 함께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니까 밭과 열매가 따로 있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밭이 열매죠, 사실은. 우리는 늘 어떤 가치를 뿌림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생각이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기질은 타고나죠, 기질. 유전자는. 근데, 사람은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21세기가 나온 가장 뛰어난 그 진화생물학자, 다윈 이래로 가장 각광받는 진화생물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어서 아주 베스트셀러 된 책이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만들어진 신, 또 하나는 이기적 유전자. 이 2책이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생물학적 우리는 이제 영어로 지인이라고 하죠. 그 유전자, 지인 알아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죠? 이 생물학적으로 이 지인이 유전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전되죠. 그래서 아빠 생긴 대로 아이가 생기고 아빠의 기질을 자식이 담고 이래요. 근데 이 생물학적 유전자 지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도킨스의 견해예요. 또 무슨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생물학적 유전자인 지인 말고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 집 부모님의 말투, 그죠? 가치관, 식탁에서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천적 유전이죠. 그래서 이 학자는 지인을 패러디해가지고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나중에 밈 해가지고 이건 문화적 유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물학적 유전자 지인만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문화적 유전자도 아이한테 물려주는 거죠. 저는 왜 어린이책을 많이 읽혔는가 하면요. 옛날에 책을 이렇게 자녀교육 책을 읽다 보니까 대치동이나 아니면 범어동 같은 데 가면 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가 하면 학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 거라. 알아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책을 많이 읽었겠지, 공부도 많이 했고, 식탁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요. 이번에도 동도청학교 가니까 판사도 와서 강의 들었다 하더라고. 여판사. 의사도 수두룩했고요. 동네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어동에서 엄마들 존경하잖아. 아빠들 직업 좋고요, 전문직. 그러니까 대화가 달라, 대화가. 그 저는 왜 우리한테 책을 많이 큰 줄 알아요? 우리 집 식탁에서 욕밖에 안 나오니까. 저는 어릴 때 뭐 이 문화적 유전이라고 다 이거밖에 없어요. 거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로 말하고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반가우면 네 말관노 이렇게 해요. 여기 온 엄마들도 그래요. 요즘 안 보이더라 이 말은 굉장히 반갑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해석을 잘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문화적 유전을 받았어요. 슬럼가에서 애들이 반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요.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 표면적으로 거칠게 하고 이러죠. 애들도 그런 애들 많아요. 친하잖아요. 친하고 싶죠. 근데 때리는 거야. 이게 말 거는 거죠.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뿌림 받은 이 많은 문화적 유전자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시 유전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숙주라, 어떻게 보면. 우리 뇌는요, 수많은 문화적 유전자들의 숙주라고 했어요. 숙주가 뭔지 알죠? 기생하다가, 그죠? 이 숙주가 이 생명을 다하면 다음 숙주로 옮겨가고 이러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부르는, 그 책의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거든요. 우리 몸은 우리 앞선 세대의 유전자가 잠시 머무는 숙주라는 거라.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 몸의 관점에서 보면, 나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유전자를 주인공에서 묘사하자면, 우리의 몸은 유전자가 잠시 머물다가, 내게 있던 유전자가 어디로 가요? 우리 아이에게 가는 거죠. 나는 소멸하고, 우리 아이가 그 유전자가 또 머물고, 이렇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숙주인 거라, 숙주.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문화적 유전자의 숙주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농사짓는 일로 옛날에 성경을 쓴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초보적으로 초딩처럼 흙으로 지었다 하니까 찰흙 조소하듯이 찰흙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불어 넣으니까 짜잔하고 사람 된 것처럼 이렇게 배우죠, 전부.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근데 제 스승을 만나서 정말 다른 이야기도, 기적 같은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인생에 대해서 딱 이해가 되더라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뭘 받으면 받은 것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걸, 그런 걸 받은 거라. 동네 학무들끼리 만나서 맨날 하는 말이 뭐 학원 이야기고 뭐 성적 이야기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리고요, 옛날 어른들 자랑하면 전부 뭐 서울에 올라와서 출세한 사람들 이야기, 친척 중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들 이야기. 실제로 주변에 없어. 뭐에서 몇 단계 건너가가지고 뭐 이상하다니까. 어른들도 늘 그걸 가지고 막 가문의 자랑처럼 하고 막 자기하고 아주 먼데도 그런 게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라. 시험 치고 나면요 허탈하죠. 우리 저하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우리 6학년 경원이가 하더라고. 자기는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시원할 줄 알았대. 근데 그렇지 않고 허전하더래. 6학년짜리 여자애가 하는 말이. 왜? 거둘 게 없으니까 그래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자기가 성실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죠. 난 그게 너무 기특해서 늘 칭찬하고 했죠. 그걸 거두면 돼요. 근데 뭔가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쳐서 성적을 거두려고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대부분 기대대로 안 나오죠? 이게 정상이라. 왜? 기대는 항상 높으니까. 그래서 허망해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그래서 항상 세 가지라고 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이 세 가지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땅이 아니고 인생의 상태죠. 혼돈하다는 말은요, 내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야. 어떤 엄마가 카도 결정장애가 있다 하더라고.
우리 카페 누가 썼지? 누가 썼더라? 유튜브 보고 온 어떤 아줌마인가?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와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고. 눈높이를 할지 싱크빅을 할지 이거 보통 결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안 그래요? 뮤햄을 갈지 센트럴 리딩을 갈지 이거 정말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 결정 장애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 내게 목표가 분명하면요 결정도 쉬워요. 저는 하나도 뭐 결정할 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내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내 목표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나를 행복하게 한 분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의 때마다 제 스승을 자랑하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늘 욕밖에 못 나오고 인생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게 좋은 시가 뿌려져서 내게 만족, 행복, 뭐 평화 이런 게 내 인생에서 열매가 맺힌 거죠. 제 인생의 목표는 간단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짓 하고 있잖아요. 누가 물었지? 이 엄마가 물었나? 아니 누가 물었더라? 아니다.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에서 어떤 두 분이 신월초등학교 음악하면서 상담하러 왔어. 한 분은 강의를 들었고 한 분은 안 들었어. 신월 갔을 때. 그래서 내가 무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금요일에 강의를 들어보세요 했어. 계속 이야기하는데 끝이 없어가지고 이 해답이 없어. 애가 지금 어려운데 해답이 없어.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바로 하는 말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던데 무슨 의도가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미친놈 아니고 지금 12년째 그죠? 이 무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나도 이상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거든. 저는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행복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봐요. 그때 내가 제일 행복해진다. 우리가 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좋은 시를 뿌려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제일 먼저 그 열매를 누려요. 내가 아이한테 좋은 것을 뿌리죠? 그러면 아이에게서 나오는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누려요. 우리가 아이한테 가서 우리 딸 사랑한다, 넌 너무 소중하다, 넌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말해봐요. 애가 금방 기분이 좋아서 엄마한테 꼭 안기죠? 그럼 그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그 아이를 안는 그 느낌,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누려요? 내가 제일 먼저 누려. 그러니까 이거 농사 짓는 사람이 그래서 농사 짓나 봐. 그 열매를 가장 먼저 수확하니까, 누리니까. 그 우리 인생의 상태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물론 원시적으로 이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원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죠? 이 우리 인생의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저 혼돈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 뭐 이사를 가려고 해도 뭐 전세를 내가 놔야 될지 매매를 해야 될지 지금 집값은 떨어지는데 뭐 슈퍼에는 입주한다 하지, 아이파크 2차도 들어온다 하지. 복잡하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진짜 복잡해요. 그럼 뭐 하나 마음 놓고 시원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라고요? 혼돈하고 이런 뜻이에요. 혼돈의 말이 영어로 카오스죠, 카오스. 예? 뭐 천지가 창조될 때만 혼돈했던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될 때도 내가 혼돈하다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제 강의를 특히 들어봐요. 들어보면 정말 솔깃하죠. 안 그래요? 안 들어본 사람들은 몰라. 정말 솔깃하다니까. 내가 들어도 솔깃한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성경을 몰라가 저 인간한테 꼬시키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듣던 엄마들이 얼마나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한 줄 알아요? 네이버에 제 이름도 쳐보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쳐보고 우리 스승님 이름도 쳐보고 뭐 그리고 간 보고요. 몇 년째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저 인간이 정말 신뢰할 만한 인간인가. 12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전부 저하고 이웃이 된 거예요. 지금 옛날에 강의 듣던 엄마들 중에 저한테 꼬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많거든. 수십 명 있어, 수십 명. 애들까지 다 합하면 한 100명 될 거라고. 내가 안 살려봤지만. 그죠?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가 내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니까 혼돈해요. 결정을 못해서 혼돈하기도 하지만, 그죠? 내가 전에 들었던 것과 뭔가 다른 가치가 내게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가치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때 봐.
상도쌤은 시험 공부하지 마라 캔도 익하더라. 내가 시험 공부하지 마라 한 적 없어요. 그걸 내가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수가 있나? 불안한데. 그래서 전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제 대답 뭔지 알아요?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걔가 안 짓을 한다고 안 짓을 수 있어 없어요. 걔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걔가 짓는다고 때리면 때리는 주인이 멍청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보고 한 번도 노름하지 마라, 뭐 당구 치지 마라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바둑 두지 마라 이 소리를 한 적이 없다니까. 귀만 빌려달라고 말했어. 왜? 내 생명이 그런 생명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내가 개판으로 살았으니까 저보고는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라고 고시원을 보냈잖아요. 왜? 내가 이 터잡고 기반하고 살고 있던 곳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고. 대구 개발에 내가 맨날 바둑 두고 노름하고 하던 사람들 뿐이잖아요. 아니면 데모하던 사람들이고 뭐. 여기서 나를 빼내려고 그죠? 고시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난 지금 노름빚도 많고 이래가지고 고시원에 가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 그때 우리 와이프 학교 월급에는 은행에서 차압 들어가지고요. 월급의 반을 차압하고 동료 교사의 월급도 반 차압하고 나머지 반에서 제세 공과금을 제하고 월급 조금 받아보고 있어요. 그걸로 겨우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마누라 그 창피한데도 그죠?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는데도 학교 다닌 거 생각하면 정말 고맙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 팔자가 이렇다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자, 여자는 육신적인 여자는 남편을 내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패가망신하고 좋은 남편 만나면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씨가 내게 뿌려지는 거죠. 어떤 씨를 결혼을 비하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씨가 내게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고시원에 올라갈 형편이 안 됩니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 벌떡 일나디면 자기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지갑 꺼내가 돈을 막 살리더라고. 얼마면 되겠냐 하면서. 지금은 내 그 억양이 기억나요.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비 24만원, 식비 12만원, 학용품비, 뭐 책값, 기타 등등 한 달에 50만원 좀 듭니다 하니까 50만원 딱 세워주면서 매달 말마다 자매를 보내서 타러 오너라 하면서.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죠. 그래서 내가 제가 기반하고 있던 곳을 빠져나오게 됐어요. 우리 엄마들 보면 불쌍해. 아파트 엄마들 모임 딱 있잖아. 반엄마 모임 있고 있죠. 동창회 있고 뭐. 그런데 딱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다 보면 계속 다른 씨가 뿌려져요. 밥 모임 가면 꼭 공부 잘하는 옆에 애들 이 목소리 크지? 그리고 해가 오는 가방. 무슨 가방을 들고 왔는가 뭐 이런 거. 몰고 오는 차 뭐 이런 거. 막 그걸로 비교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게 뿌려지는 게 그거밖에 없죠. 근데 생각을 바꿔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인생의 목표는요. 애 공부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진짜 목표인데 이 진짜 목표가 없으면 헷갈리는 거야. 시험 공부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험 점수를 받아왔을 때 내가 화를 내야 될지 참고 있어야 될지. 이거 어렵죠. 참고 있어도 얼굴에서 표시가 나거든. 그래가지고 다른 사건에서 터져나와. 내가 그래도 강의도 들었지. 좋은 엄마가 돼야 되니까 차마 시험 점수 가지고 뭐라 하지는 못해.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얼굴이 안 편해요. 얼굴이 안 편하지? 그럼 다른 걸로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든지 뭐 하나 뭐 잃어버리고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폭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강의만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스승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돼요. 먼저. 아, 내가 정말 아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구나.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산다고요? 일상 안에서 행복을 추수하면서 산다고요. 내가 어디서 말했지? 지난주에 말했죠. 천국에 관한 예수의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죠.
이 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몰라 무슨 말인지. 저는 우리 목사님이 딱 말하는데 아 이거구나 싶더라고. 그물을 던지면요 그물에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거 많이 잡혀요. 그죠? 근데 내 목표가 고기니까 고기만 딱 보관소에 옮기고 나머지는 그물을 털어서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되죠. 목표가 분명하니까. 근데 목표가 헷갈리면 있잖아요. 고기를 옮기기도 하지만 그물 째질 뻔한 깡통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깨진 유리병 이런 게 올라오면 막 신경질가 발로 차고 막 짜증내고 불가사리 올라오면 막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물 못 던지는 거나. 그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혼돈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이렇게 말해요. 공허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치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들녘에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이 공허하고 엄마들 말로 하면 허전하고 또는 허망하고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말고사 공부를 시켰어. 끝나고 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나마 점수라도 좀 받아오면 조금 나. 그것도 며칠 안 가지만 사실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점수는 숨은 실력은 아니래.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아도 찝찝해요. 이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안 그래요? 내가 뭐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건 이거 잘못된 공부 방식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백 맞아도 찝찝하다.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있잖아요. 왜?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그죠? 허물을 해결하는 길인데 아까 말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열매도 추수하지 못하는 거죠. 행복을 추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오늘 내가 아이하고 살면서 얼마든지 추수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사실 뭘 걷어 올리는 거죠. 근데 목표가 시험 100점 아니면 뭐 나중에 커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니면 나중에 커서 애가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자꾸 이런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도 남는 게 없죠.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성실함을 추수하면 돼. 저는 이번에 경원이하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경원이가 너무 신기한 것이 얘가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뭐 열심히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내가 만났나? 조금씩 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있어. 그게 너무 기특하고 또 지가 그죠? 제가 시험 기간을 앞두고 어차피 집에서 엄마가 공부시킬 거 빤하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나와서 쌤하고 하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다 나와서 저하고 수학 공부를 했어요. 한 단원씩 풀고 오답 처리하고. 그 태도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나 수학 공부 할래 하면서. 보통은 하기 싫으면 커리를 틀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저는 그걸 추수했어요. 그래서 경원을 볼 때마다 기특해요. 결과적으로 점수가 얼마인지는 다른 문제죠. 내가 이 아이한테는 90점 이상 되면 10,000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90점 못 맞았어. 내가 잘하는 놈한테는 100점 맞으면 10,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정말 어려워하는 애한테는 그죠? 네가 100점 맞으면 우리 연구소 모든 아이들한테 내가 10,000원씩 준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10,000원 받아간 애가 없어. 엉뚱하게 우리 카페 보면 대화명 SM이라고 있어요. 소문자로 SM이라는 도원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교회 후배예요. 얘가 어제 문자가 왔어. 아침에. 뭐라고 문자 온 줄 알아요? 얘가 둘째 아들인가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오빠 강의를 듣고 여기 연구소 강의를 듣고 시키는 대로 하루에 15분씩 교과서 익힘책으로 수학 공부를 했대. 하루에 15분씩. 자기는 늘 불안했대. 하루에 15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5학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번 기말고사에서 100점 맞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문자 왔어요. 자랑하러 왔겠지. 그래서 내가 딱 드는 생각이 수학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연구소에 있는 고학년들도 내가 너무 많이 시키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또 엄마들 기대가 있으니까 저하고 공부하면 무슨 뾰족한 수가 날 것처럼 조금씩 나아지긴 해요. 근데 그 크게는 유전자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죠. 아니 아이들의 이 유전자의 이 가능성이 이제 폭이 있잖아요. 폭이 그죠? 그러면 이 폭 안에서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결정되는 거죠. 이 폭 안에서 우리가 잘하면 가능성이 제일 끝 부분을
이렇게 성취를 이룰 수 있고요. 왜 영 못하면 제일 밑바닥으로 가고 이런 거예요. 가능성의 폭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가능성을 최대한 우리가 잘 살려주는 게 엄마들이 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수학하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어제도 근데 우리 모기님이 수학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샘초등학교 3학년 7반에 두 아이가 있어. 우리 연구소는 예리하고 아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림이는 엄마 아빠가 수학 학원을 해 상인동에서.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학 문제 푸는 게 참고서 같이 푼대. 서술형을 푸는데도. 근데 예리는 책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인문학적으로 내가 볼 때 아주 똑똑하고 국어도 잘하고 이런데 수학 영역에서 좀 어려워해요. 못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편이지만 하여튼 아림이만큼은 아닌 거죠. 그 예리가 또 엄마가 이 엄마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뭐 잠수는 거 검색하다 저를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AK 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엄마 너무 좋아가지고 직장 엄마잖아요. 그리고 늘 두 딸이 엄마 퇴근할 때까지 여기 와서 놀고 있잖아. 근데 이 엄마가 유튜브 검색하다가 우리를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 이상한 수학학원도 만나가지고 예리를 여기 보내기 전까지 여기 보낼 때도 한참 동안을 토요일마다 저 침산동에 있는 무슨 뭐 다비스인가 뭔가 이상한 수학 브랜드를 만나가지고 그걸 유튜브에서 알았대. 거기 가서 주말마다 거기 가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가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예리는 막 미치려고 하는 거라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수학 때는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겨우 제가 이제 이 엄마하고 이제 신뢰가 생기고 난 후에 이제 끊게 해가지고 예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늦잠도 잘 수 있게 됐고요. 그 예리하고 아림이가 한 반이거든? 예리는 좀 작아서 제일 앞에 앉아요. 이번에도 한샘초등 강의 끝나고 그 교실에 가보니까 아림이는 저 뒷자리에 앉아있고 좀 키가 커. 그 둘이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여기서 모기 이모하고 늘 수학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지내잖아. 하루 종일 둘 다 엄마가 일하니까 7시까지 뭐 같이 있는데 두 아이가 장점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수학을 잘하고 하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래요. 근데 어제 우리 모기님이 하는 말에 이 둘이 얼마나 서로를 보완하면서 친하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리가 아림이가 들고 늘 메고 다니는 백을 샀잖아. 똑같은 거. 너무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엄마들도 기특한 게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상관없이 엄마가 이 가방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로 가방을 바꿔줬어. 그 예리는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 아림이는 항상 그림 그릴 일 있으면 예리한테 부탁을 해. 좀 도와줘 하면서. 노트 정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걔들 개념 노트 같은 거 지들끼리 막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추수하는 걸 주목하면 아니면 수학 공부 잘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좀 못한 아이들은 아림이 많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망스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론 공부는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아이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이걸 그죠? 우리가 늘 추수하는 거죠. 그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번 한샘초등학교 문제가 억수로 어렵게 나왔다더라. 3학년이 뭐 서술형이 뭐 10몇 문제 나왔다는가? 13문제가 서술형이라는가? 뭐 어쨌는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대. 그러니까 뭐 태반이 70몇 점이래. 수학 3학년. 오늘 발표 날이라며. 그렇게 났어. 그러니까 무엇을 추수하는 거죠. 열매를 추수하게 되면 공허가 사라져요.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잖아요. 이건 목표가 잘못되니까 열매를 추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걸 추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공부 애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참 기특하고 성실하게 했으니까 이런 걸 추수하면 하루하루가 참 만족하고요. 시험 치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그놈의 시험 때문에요. 괜히 그게 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뭐 하는 걸 잘 못하죠. 그래서 시험 빨리 쳐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7월 5일 날 치는다 막 준비하면서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밭에 씨가 뿌려서 열매가 맺히면 만족이에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애들 대학 보내고 나서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표를 잘못 잡아가지고. 목표를 명문대학 보내는 걸로 잡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거든요. 특히 큰 첫애한테. 잠수를 가면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했어. 명문대학 보내서 성공하는데 이상하게 우울증이 온다니까.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 중에도 이번에 명문 사립대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보낸 애가 있어요. 대군고등학교에서 문과 2등을 했어, 수능으로.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왔잖아요. 이 점수는 얘는 물론 서울대는 포기했으니까 서울대를 가려면 국사를 해야 되고 제2외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 자사고 같은 데서는 보통 내신 나쁘고 이러니까 대충 서울대는 생각도 안 하죠. 연고대 가면 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수능 성적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연고대 중에서 가장 높은 과를 가라고 내가 연대 경영가라고 했거든요. 뭐 우리 애가 다닌다고 가라 한 건 아니고요. 가라고 했는데 이 아빠가 쫄아가지고 원서를 못 쓰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가면 되겠는데. 그래 결국 이제 고대 영문과를 합격했어요. 됐어. 그 애가 고대 기숙사 갔어요. 기숙사 가고 나니까 엄마가 그만 우울증이 온 거라.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 상담하러 왔잖아. 공짜로 상담도 하러 갔고 그래 합격해서 내한테 고맙다고 뭐 선물 사두고 찾아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라. 아니 엄마들이 저한테 선물 많이 하잖아. 이 옷도 누구 선물한 거라. 제 대부분 옷은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이 옷은 누가 선물했는지 알아요? 제가 성서에 롯데캐슬 성서 홈플러스 뒤에 가면 롯데캐슬 있죠. 롯데캐슬 옆에 초등학교 하나 있어. 뭐더라? 장성인가? 있죠. 롯데캐슬 엄마들이 다니는 학교. 거기 제가 재작년인가 강의를 하러 갔잖아요. 근데 강의가 끝났는데 어떤 엄마가 막 울면서 왔어. 하여튼 호시호지까지 왔어요. 강의 계속 들으려고. 이 엄마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막 바쁘게 일하면서 이제 애를 키우면서 딸내미가 그때 3학년인가 2학년인데 애가 완전히 막 풀이 죽어가지고 엄마한테 하도 자존감을 아까 고함쟁이 엄마처럼 뭐 이래가지고 애가 다 분해돼가지고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뭐 하여튼 뭐 수학하면 진제를 치고 막 이렇더라고. 근데 제 강의를 듣더니 자기가 구세주를 만났대.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고요. 호시호지에 그 후로 계속 강의 들어왔거든. 지금은 이 엄마가 무슨 커피숍 이런 거 막 해가지고 팔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바빠가지고 뭐 봐. 그 엄마가 이거 사줬다니까. 어느 날 내 뭐 때문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 올해는 안 되는데 내가 선물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때문에 하여튼 사줬어요. 이 엄마가 자기 남편하고 스페인 여행 간다고 선생님 뭐 필요한 선물 없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빨리 우리 아들한테 물어가지고 스페인에 가면 무슨 유명한 신발 브랜드가 있다 하대. 그거 사오라 했거든. 그거 하고 나서부터 안 온다. 자기가 사준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 신발 사오라. 근데 스페인 갔다가 신발을 못 샀나 봐.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노? 그죠? 아니 열매를 추수하면 행복이 허전하지 않아요. 성적을 추수하려고 하면 허무해요. 결과를 추수하려고 하면 허무해요. 근데 행복을 추수하려고 하면 왜? 진짜 우리 사는 게 행복이에요. 하루하루. 그것도 멀리 다음 날이 아니고요. 저는 늘 여기서 행복을 추수하죠. 이번 일요일하고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우리 아이한테서 카톡이 왔어. 아빠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지금 있나 하더라고. 그래 있다 하는 거 요 앉아있는데 어떻게 생겼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더라? 10년 전에 산 금강에서 나온 제 가방 있죠. 들고 다니는 가방.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보래. 사진 찍어 보냈어. 이거밖에 없나 하더라고. 그래 이거 뿌이다 하니까 집에 가면 또 있을 낀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가면 노트북 가방 몇 개 있고 하니까 얘가 계속 가방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 바닥에 세우면 선악하고 뭐 있잖아. 안 선다 하니까 지가 지금 7월 3일날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아빠 가방 그거 들고 가면 되겠나 하면서 빌려줄래 하는 거라. 그럼 빌려가라 하니까 그때까지 내가 애 마음을 몰랐지. 애는 엄마 아빠한테 부담은 주기 싫고 가방은 사고 싶고 지금 막 3일날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그 계속 내 가방 이야기를 하고 막 집에 가거든 가방 찾아보고 사진 찍어 보내라 하고 그 우리는 순진아이가 처음에는 막 노트북 가방 찍어 보내고 막 있잖아.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가 어제 그저께 밤중에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아빠 가방 너무 낡았다 하면서 네 가방 사고 싶으면 부담 갖지 말고
돈 줄 테니까 사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애가 보고 카드만 했잖아. 보고 캐는 거 얼마 안 돼서 백화점에서 가방 봤다고 돈 25만원 보내라. 그래서 사진 탁 찍어 보냈어요. 내가 그런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다 떠져가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알아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특한 거라. 이놈이 그죠? 제가 서울에서 수학 과외를 알선해줘도 안 하는 놈이라 공학 과외를 알선해줘도 우리 애한테 수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까지 소개해주고 이랬는데도 야는요 편의점 알바도 하면 안 하네라. 그게 진짜 철없잖아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좀 미안하니까 가방 사돌라서를 직접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걸 딱 취소했잖아요. 애가 25만 해주고 가방을 샀다 이걸 취소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가방 사돌라고 돈 돌라 하기가 미안하다. 내가 이걸 딱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너무 기특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면접 보는데 무슨 떨어지면 우야려고 25만짜리 가방을 사놓 내가 들고 다니던 저거 오반덱 하면서 뭐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추수하는 다른 거 애 마음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랐죠.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걸 추수하면 하루 지나고 나서 폭폭증 안 나요. 젊은 엄마들 하루 종일 애 고함 지르고 막 닥달하고 이랬는데 잘 때 딱 돼서 결산하면 어때요? 우라통 터진다 하더라고. 왜?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뭘 좀 해놨어야 되는데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열받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막 이랬었어. 왜? 목표가 잘못됐어. 먼저 내가 이런 걸 추수하는 거죠. 아이가 잘한 것, 어제보다 더 나아진 것, 이걸 추수하는 거예요. 그걸 맨날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어, 우리 앞에.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내가 아이를 대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지겨운 것 같다. 그러니까요, 자, 요약하면 엄마들이 답답하고 찝찝하고 불안한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 정신과 안 가도 돼. 왜 그런가 하면 내게 그런 것이 뿌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뿌려지니까 내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요. 행복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직업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될 것 같고 이렇죠. 근데 막상 공부 잘해도요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우리 공부 수를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요즘 취직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라. 너무 막 거기에 공부 좀 잘하면 냉정하게 말해서 공부 좀 잘하면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 다시 말해 월급쟁이가 될 확률이 좀 높아져요. 교사 상위 한 4% 안에 들면 교사 할 수 있어요. 그죠? 조금 더 높아지면 한의사 할 수 있고요. 주로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주변에 잘 보시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근데 좀 미안하네. 아니 공부 못한 사람들이 다 좋은 차 몰고 다닌다니까. 돈 많고요.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 대학 교수하고 이러면 뭐 소나타 뭐 이 정도죠. 근데 여기도 뭐 외제차 모는 엄마들 많잖아. 부러워 죽겠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그렇게 라고 말해도 안 먹히겠지. 근데 추수를 정확하게 하면 돼요. 공부는 우리가 천연하게 돕는 것이고 아이와 함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이걸 계속 추수하면요 허망할 일 없어요. 행복하죠. 행복. 열매가 없어서 허무한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 말은요 학교 강의에서 자주 말했죠. 땅이 물에 덮여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캄캄해요. 저 바다 심해 같은 데 가봐요. 지하 수심 30m만 넘어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고. 세월호 인양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좋은 시를 받을 땅이었는데 이 땅을 물이 덮고 있는 거라. 어떤 물이, 그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요 앞이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비유를 많이 들었죠. 밤이 되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져요. 자,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안 보이니까 불안해요. 보이고 나면요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캠프 때는 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길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길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곧 길이에요. 알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 게임을 배울 때 있잖아요. 가장 쉽게 배우는 건 뭔지 알아요? 동네 형한테 배우는 거라. 우리 아이가 새로운 게임을 늘 습득할 때 3살 많은 사촌 형한테 배우더라고. 추석 때 가거나 명절 때 가면 항상 새로운 문물을 배워와요. 바로 3살 많은 그 형이 우리 아이의 게임의 길인 거라. 우리 연구소에서 그래요. 아이들이 함께 지내잖아요. 그러면 저학년 아이들이 고학년 아이들을 보면서 막 뭘 배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애를 하나 불렀잖아. 지금 전교 1등 하는 중학교 3학년. 엄마들한테 공부 방법 알려주려고. 그 얘한테 내가 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 연구소 어떤 엄마가 녹음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간단해. 전부 내가 시킨 대로 한 거라. 알아요?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엄마가 우리 호셔츠 강의를 mp3로 듣기 시작했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학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지금 경북중학교 3학년인데 전교 1등 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는 거 똑같이 내가 시킨 대로. 책 많이 읽고요. 수학 잘하니까 문예기를 꾸준히 하고 뭐. 그 녹음한 파일 어디 돌아다닐 낀데. 그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내가 캠프 때 이런 애들 초빙해가지고 토크쇼 하려고. 이거 꼭 어린 애들이 중학교 3학년이면 자기 공부법을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옆에서 제가 묻고 대답하고. 작년 여름에 우리 애 불러가지고 하니까 엄마들이 뭐 되게 좋아하대. 그죠? 어떤 아빠는 그래, 뭐 26 애한테서 뭐 배울 게 있노?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애한테 배울 건 없어요. 근데 저렇게 자란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는 이제 엄마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죠? 와서 그때 작년 12월 25일인가? 우리 애 특강하면 있죠. 그때 내가 우리 애한테 거금 주고 했어요. 절대 안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이제 캠프 때 하고 이러면 좋죠. 하여튼 이렇게 뭐 속상하면요. 속상한 대로 그냥 신경질 내고 이래요. 참지 말고. 참다가 괜히 다른 일로 더 크게 폭발하면 안 되니까. 속상하다고 하고 뭐 사고 치고 이렇게 살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배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요. 예를 들어서 집구석에서 새는 바가지면 밖에 나가서 물 떠도 새잖아요. 우리 목사님 했다니까 저한테 야 개가 짖지 말란다고 어떻게 안 짖을 수 있냐 이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판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불안하다고 하는 세계 안에 있으면 그 세계 안에서 내가 놀면요 늘 그걸로 불안해하면서 일생을 사는 거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세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런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여기고 아이 공부를 돕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여기고 또 반면에 아이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누리고 이렇게 살면 인생 사는 게 훨씬 쉬워지죠.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귀만 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꾸준히 뭘 들어보세요. 특히 금요일 강의나 아니면 제가 하는 토라스쿨 강의나 이런 걸 꾸준히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어떤 엄마가 그렇게 써놨더라? 오늘 오셨나? 난 그 댓글에 너무 감동했는데 우리 X 그녀 오늘 안 왔지? 월천초등에서 3월 달에 제 강의 들은 X 그녀라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스며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이하고 사는 게 훨씬 달라졌대. 그래가지고 저보고 선생님이 그동안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더라고요. 새로운 씨가 뿌려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옛날에 40년 전에 우리 제 스승이 젊은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자기 인생이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그때 그 젊은 대학생들이 자기 말을 들으러 회관 CCC 그 건물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 담대하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지켜본 분도 있지만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복이 있습니다.
귀만 열어주고 꾸준히 뭘 듣다 보면 그냥 일상은 그냥 일상대로 살고요. 그러다 보면 내 생명이 변화해서 아무리 헤엄치는 연습을 해도요, 우리가 물고기처럼 될 수는 없어요. 물을 제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좋은 책들이 노력하래, 자기개발유의 서적들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죠. 제가 메시 같이 생긴 다리를 호나우두처럼 긴 다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죠? 완전히 나를 갈아엎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항감이 느껴지면 이제 듣기 싫겠지만, 저항감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오는 거죠. 왜? 내보다 더 작아지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스며들어가는 방법은 이거예요. 엄마가 아이보다 더 작아지면 스며들어가요. 음식은 우리보다 작으니까 그 입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액체가 돼요. 위에 가면 위 주름이 이거 온 음식을 으깨가지고 액체가 되게 해요. 액체가 되면 이제 당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공급돼서 우리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먹었던 밥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이 돼요. 신기하죠? 어떻게 배추가 내가 되는지. 안 그래요? 배추가 미역이 내가 된다니까? 신기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을 듣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말이 여러분들이 돼요. 내 생명이 돼요. 저도 어떤 말을 계속 들었는데 이게 내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자격으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죠? 재료로 말하면 완전히 형편없잖아요, 저는. 성질 급하죠, 욕 잘하죠, 내 밖에 모르죠. 거기다 뭐 온갖 노름 중독에, 뭐 바둑 중독에, 그렇죠. 하여튼, 시험 준비하느라고 애들뿐만 아니고 우리 엄마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이쪽 엄마들은 아직 시험 안 쳤다니까 고생 좀 더 하고 극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그죠? 뭐 꼭 시험 준비 안 하려고 도닦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안 해보고 싶으면 안 해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래도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관심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여튼 저하고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